액상 대마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구가 적힌 불명의 카드가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 뿌려져 학교 측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한편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경기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의 유가족이 당시 교장과 교감 등 5명을 고소했고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스쿨존 음주운전 6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관련 내용들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선 대담에서도 다뤘는데 연예계 마약 소식 다뤘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에서도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광고물이 붙어서 이슈가 됐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대학 캠퍼스 내에 전단지가 이제 뿌려졌다고 하는데 이 대학 캠퍼스 내에 미술대학이 있어요. 그 근처에 영문으로 된 광고 전단지가 이제 뿌려졌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먼저 영감이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면서 영감이 필요하시면 여기 리퀴드 위드 액상 대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액상 대마를 구입하는 것은 합법이다. 이런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뒷면을 보니까는 무슨 뭐 이 액상 대마를 구입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었던 게 아니라 QR코드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QR코드라는 거는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으면 그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연결을 했을 때 그 액상 대마를 판매하는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황인데 마약을 원하시냐고 물어보고 그 뒤에 QR코드가 이렇게 있었다면은 그런 사이트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예. 발견된 또 마약 광고물에 완전히 합법이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상 의료 목적 제외하고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 대마는 합법이 아니에요. 마약류 관리법상 위반되는 마약류 중에 하나고 이 대마는 대마초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그런 이제 합성물들을 얘기하는데 이 대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흡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드는 거, 그다음 매매하는 거, 수입하는 거, 수출하는 거 여기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선하는 것까지 전부 처벌이 되고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법정형은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영리라든지 상습의 목적이 있으면은 그 하한선이 3년까지 올라가고 양형 기준을 보더라도 이러한 대마류를 뭐 구매하거나 아니면은 파는 경우에 보통 징역 1, 2년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법이 금지하는 해당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서 좀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광고를 해야 돼요. 광고라는 거는 수요자를 상대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널리 알려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뭐 사이트로 하건 이런 식으로 전단지로 하건 형식은 불문하고 내가 설령 이거를 뭐 매매하거나 직접 알선하거나 뭐 수입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합법입니다. 이렇게 알리는 것까지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곧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또 인근으로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대학 캠퍼스에 마약 광고물까지 붙으면서 긴장감이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마약 판매가 과거에는 이 유통 구조가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둠의 경로로 해가지고는 대면 접촉으로 마약류를 구매하고 하다 보니까는 좀 이게 이뤄지는 횟수도 건건이 소수의 경우에 잘 발견되기가 어려웠는데 예. 요즘에는 이런 SNS라든지 텔레그램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는 구매자를 모집을 하고 서로 대면 접촉해서 마약류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일마 던지기 수법 어디 가면은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다 해가지고는 뭐 지하철 뭐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매매가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일정 지역에 가면 특정 지역에 가면은 거기서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유통 구조가 예전보다 단순해졌고 상당히 대량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이런 것들이 텔레그램 단톡방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할로윈 데이 같이 인파가 많이 모이는 그런 경우에는 안전사고도 유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주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릴 그런 경우도 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할로윈 데이가 많이 열리는 뭐 대학가 주변이라든지 이태원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현장에 경찰이 이렇게 건건이 들어가가지고는 항시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특별히 이 기간에는 아마 이 마약류를 다루는 경찰에서 어떤 요주의 사이트로 지적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시기에 특별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의정부 호원초 사망 교사 사건 관련한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 측이 당시 교장 및 교감 등 관련자를 고소했거든요. 어떤 이유로 고소를 했는지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2021년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망을 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보니까는 2016년에 이 선생님이 담임을 했던 학급에서 한 학생이 이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치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학생이 무슨 수업 시간에 페트병을 다루다가 손을 다치는 일은 그냥 비일비재한 일일 수 있는데 이 학부모가 과잉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 치료비로 50만 원씩 8개월에 거쳐서 400만 원을 받아냈다고 하는데 뭐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 선생님한테 보낸 이 텔레그램 같은 거 문자라는 거 이런 거를 포렌식을 해보니까는 뭐 농협 계좌, 특정은행 계좌가 찍혀 있고 돈을 요구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8개월에 걸쳐서 이 많은 금액을 치료비로 받아내는 데에는 그냥 한 번 부탁한 걸로 될 리가 없었을 거잖아요. 예.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민원을 보내고 협박을 하고 그랬을 건데 여기에 대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선생님이 사망하기 전 이틀 전에도 학부모로부터 어떤 악성 민원을 받았고 사망 당일에까지 학교로 찾아와서 고성을 지르고 민원을 그렇게 제기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는 본인의 자식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았다고 이것이 교사의 탓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저 앵커님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까지 악성 민원이 지속이 되었다면은 예. 이게 선생님하고 학부모 그 양자 간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학교로 찾아왔고 그 주변에 교장, 교감이라든지 무슨 주임 이런 학생 주임 들까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방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는 지금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학부모와 그 사망한 선생님 외에 그 주변에 그 학교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상황을 방치하는데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족들이 여기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면서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달라 이렇게 지금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관련 내용은 좀 조사가 진행이 더 돼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이었죠. 경기도 교육청은 고 이영승 교사 사망에 대한 순직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망 2년 만에 순직 결정이 내려진 건데 이번 순직 결정이 좀 교권 침해로 세상을 등진 다른 교사들에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과거에 사실 이 건이 예. 처음은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 숨진 교사가 순직으로 인정받은 예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공무원 재해 보상 심의회를 열어서 순직으로 인정을 했다는 건데 순직으로 인정을 되면은 뭐 연금이라든지 어떤 공무원 그 본인의 어떤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는 될 수 있고 앞으로 순직으로 인정된 이런 판례가 있으면은 신결례가 있으면은 앞으로 다른 사건에도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미 아까운 젊은 생명이 세상을 등진 후에 순직 인정을 받아가지고는 연금에서 보상을 받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고 그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어떤 게 교권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교사의 교권은 학생들의 교육권이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 바탕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학교 전담 경찰관의 권한을 강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교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교권을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 손상당하지 않게 법적으로 보장을 하는 그런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런 비극은 다시 없어야 할 텐데 마지막으로 이 배승하양 스쿨존 음주 사망 사고 사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가 됐거든요. 재판부의 판단 근거 좀 짚어주시죠. 이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 4월에 이제 9살 배승아 어린이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그 음주 운전을 하는 60대 남성이 모는 차에 치여가지고는 숨진 사고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가해자가 이 남성이 사고 직후에 몸을 못 가눌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고 하는데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는 0.1%가 넘었다 그러거든요. 예. 소주 2병 이상 더 먹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고 현장으로부터 한 5km 떨어진 지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낮술을 하고 있었다는데 그러면 운전을 하지 말던가 대리운전을 하던가 버스 타고 집에 갔어야 되는데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에 사고가 있고 5월 달에 구속 기소가 되고 이제 그제였나요? 20일 날 이제 예. 선고가 됐는데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으니까는 위험운전 치사,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했으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그다음에 음주운전, 또 제한 속도를 스쿨존에서는 30km까지가 상한선인데 15km 정도 이렇게 초과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제한 속도 위반 4가지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법정형이 큰 거는 위험운전 치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 일으킨 건데 이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 법정형만 가지고 법원에서 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양형 기준으로 보면은 이 위험운전 치사 같은 경우에는 4년에서 8년으로 돼 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스쿨존 지역에서의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이 당시 기소된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아마도 법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는 검찰에서 15년을 4년 8년인데 보통 이렇게 경합범의 경우에는 중한형에다가 그 다음 형의 2분의 1을 이렇게 합산을 하거든요. 대법원 양형 기준표를 기준으로. 예. 그래서 15년을 구형을 했고 12년 선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관련해서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살펴봐야 할 게 지난 4월이었습니다. 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쿨존 교통범죄와 또 음주 무면허 운전 범죄 양형 기준을 각각 새로 설정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게 적용이 된 겁니까? 이번에는 적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4월에 제정이 됐고 7월에 기소한 것부터 이 양형 기준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4월에 있었고 5월에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양형 기준의 적용 범위는 아닌데 제가 좀 전에 이 양형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 그다음에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 새로 제정된 양형 기준을 보더라도 최대 4년에서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4년에서 8년까지 적용이 되는데 그 경합범의 경우에는 이제 8년에다가 나머지를 이제 합산을 하거든요. 그 다음 형의 2분의 1을 합산을 하는데 이 양형 기준을 보더라도 이 12년 선고한 게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형 기준이라는 거는 그 판사가 판결문을 쓰는데 어떤 기준이 되는 거고 반드시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구속력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7월 기소된 거에 해당은 안 되니까 그 판결 이후에 이 양형 기준을 참고했다고 설시는 안 했더라도 참조했다 정도로는 설시를 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판결문을 안 보더라도. 그래서 아마 나중에 적용된 양형 기준도 그 스쿨존 지역에서 어린 치사 같은 경우는 새로 마련이 된 건데 음주운전하고 이 새로 양형된 양형 기준이 직접적으로 적용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안은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판결 결과에 대해서 유족들 검찰 항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10년 안팎의 형이 좀 국민 법감정과는 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 법감정과는 분명히 괴리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검찰이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을 할 때는 그 구형한 양에서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를 넘어서면은 보통 항소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5년 구형을 했고 12년을 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면은 항소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9살 어린 아이를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음주운전 때문에 잃어버린 부모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검찰도 충분히 이해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 예. 그다음에 또 이 불법성의 정도가 불법성의 정도가 심하다는 거를 법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된 사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은 재발되지 않아야 될 이런 사회적인 이슈를 끈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유족들과 협의를 해서 항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사건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